입주 첫날이었어요. 벽지를 뜯자마자 종이들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 종이들은 유언장처럼 적혀 있었고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칠 전 실종된 여자가 제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3년 4월 초였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전세로 구한 집이었는데 가격이 주변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급하게 내놓은 물건이라고 설명했어요. 전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열쇠를 받고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고 벽지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거실 한쪽 벽면의 벽지가 조금 들떠 있더라고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는데 안쪽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곰팡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벽지를 떼어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벽지 뒤쪽에서 종이 뭉치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신문지나 광고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모두 손글씨였습니다. 볼펜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내를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에 아직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2023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장난인가 싶었지만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진짜였어요. 누군가 정말로 무언가를 경고하려고 이렇게 남긴 것 같았습니다. 다른 벽도 확인해 봤어요. 안방 벽지 뒤에서도 비슷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타일 틈새에도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모두 같은 필체였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모두 모아서 거실 바닥에 펼쳐놨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50장이 넘었어요. 날짜별로 정리해보니 약 한 달 반 동안 누군가 매일같이 이런 메시지를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관리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입주 확인차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전세입자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관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 달쯤 전에 남자분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인도 며칠 뒤에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조사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벽지 뒤에서 발견한 쪽지들에 대해 설명하자 아저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분이 말하길 CCTV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따라 관리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모니터 화면에서 재생된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월 28일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제가 입주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여자가 제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마른 체격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관리인이 설명하길 그 여자가 실종된 전 세입자의 부인이라고 하더군요. 경찰이 이 영상을 보고 수소문했지만
그 이후로 여자의 행적은 완전히 끊겼다고 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관리실을 나와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여자가 이 문을 열고 나갔다는 생각을 하니 들어가기가 겁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고 이미 계약금도 넣은 상태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쪽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쪽지들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CCTV에 찍힌 여자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조심하라는 경고. 하지만 영상 속 여자는 오히려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웃집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전세입자 부부에 대해 아는 분이 있을까 싶었어요. 양옆집과 윗집, 아랫집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먼저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그제야 조금 표정이 풀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전에 살던 부부는 조용한 편이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남편분은 거의 집 밖으로 안 나왔다고 했어요. 부인만 가끔 보였는데 그분도 말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말쯤부터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밤늦게 무언가 끌리는 소리나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한번 찾아가서 괜찮으냐고 물어봤는데 남편분이 그냥 짐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부인은 그때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인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친정에 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에 부인이 집에 있는 걸 복도에서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윗집도 찾아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문을 열었어요. 그분도 전세입자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윗집분 말로는 아랫집에서 가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울거나 소리 지르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애원하는 것 같은 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신고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때 조치를 취했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아랫집은 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집을 찾아갔어요. 30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분 말로는 전세입자 부부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부인 쪽이 좀 수척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얼굴도 창백했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적이 있었대요. 그때 전세입자 부인의 손목에 멍 같은 게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괜찮으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부인이 재빨리 소매로 가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부인이 점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됐다는 것,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다는 것, 부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벽지 뒤에 숨겨진 쪽지들의 내용, 아내를 조심하라는 경고. 처음에는 아내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증언을 듣고 나니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쪽지를 쓴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였다면 어떨까요? 아내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쪽지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필체를 유심히 보니
확실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글씨가 작고 둥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날수록 글씨체가 흐트러지더라고요. 2월 초의 쪽지는 비교적 또박또박 써져 있었는데 3월로 갈수록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쓰는 사람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쪽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나가고 싶다는 말, 도와달라는 말,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 이건 분명히 구조 신호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 형사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직접 와서 쪽지들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형사 2분이 오셨어요. 40대와 30대로 보이는 남자 형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쪽지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형사들이 쪽지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건 분명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적 감식을 의뢰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을 한번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형사들에게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3월 28일 새벽에 여자가 이 집에서 나온 장면 말이에요. 형사들도 그 영상을 이미 확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여자의 행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아파트 CCTV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종적을 감춘 거였어요. 형사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제가 입주한 뒤로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 하루밖에 안 됐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더 발견할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쪽지만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잠결에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자 분명히 들렸어요. 어디선가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마치 손톱으로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안방 벽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벽 뒤편 아니면 벽 속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귀를 벽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불을 끄고 누우니까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벽 속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확인했어요. 화장실, 부엌, 베란다, 모든 공간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런데 베란다 창문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창틀 아래쪽에 작은 긁힌 자국들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핥히고 간 것 같았습니다. 자국들은 여러 개였고 겹겹이 겹쳐져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긁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혹시 또 들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실에 다시 전화했어요. 혹시 이 집 벽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관리인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다만 오래된 아파트라 벽이 얇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옆집이나 윗집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아마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쯤 또 그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저는 바로 일어나서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 벽을 손으로 쿵쿵 쳤어요. 그러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벽 반대편에서 답장처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3번 정확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분명 옆집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새벽에 벽을 두드릴 리 없었어요. 저는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옆집 문도 꼭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를 따라 계단 쪽까지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어요. 이제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다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밤에 들었던 소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형사는 혹시 제가 너무 긴장해서 예민해진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낮 시간 동안 저는 집안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벽과 천장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안방 벽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벽장 안쪽 벽면을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습니다. 좀 더 공허한 소리가 났어요. 혹시 벽 뒤에 공간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벽장 안쪽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봤어요. 벽지 뒤에 또 쪽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대충 세어보니 20장은 넘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지만 좀 더 절박했어요. 나갈 수 없다는 말, 갇혀 있다는 말, 제발 누군가 찾아달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천장 위를 확인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관리실에서 빌려온 접이식 사다리를 들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어요. 안방 천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 가정집 천장처럼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 옷장 바로 위쪽 천장에 희미한 선이 보였습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서 그 부분을 손으로 눌러봤어요. 천장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였어요. 천장판을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춰봤어요. 그곳에는 작은 다락 공간이 있었습니다. 높이는 1미터도 안 됐어요. 하지만 성인이 몸을 웅크리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락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어두컴컴했어요. 손전등 빛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멈췄습니다. 다락 한쪽 벽면에 뭔가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벽에 수많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볼펜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벽면에 직접 긁어서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날짜와 간단한 기록이었어요. 2023년 2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나가지 못했다는 내용, 문이 잠겨 있다는 내용, 배가 고프다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빈 페트병 몇 개, 과자 봉지, 담요 한 장. 누군가 이곳에서 숨어 지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락에서 내려왔어요. 형사들이 오기 전에 다른 곳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천장도 살펴봤어요.
거기에도 비슷한 구조의 천장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역시 좁은 공간이 나왔어요. 이쪽에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들, 그리고 또 쪽지들. 쪽지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밤에만 나올 수 있다는 말, 들키면 안 된다는 말,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는 말. 이제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집 천장 속에 숨어서 지냈다는 것, 그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 밤에만 몰래 나와서 쪽지를 숨기고 다시 천장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 사람은 분명 전 세입자의 부인이었을 거예요. 남편에게 감금당한 채로 살았던 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발견한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천장 속 공간, 벽에 새겨진 글씨들, 쪽지들, 생활 흔적들. 형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과학수사대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과학수사대 팀이 왔어요.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 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속 공간에서 여러 증거물들이 수거됐어요. 머리카락, 지문, 섬유 조각들 모두 분석을 위해 가져갔습니다. 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옆집 할머니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강 설명드리자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진작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로해드렸어요. 누구도 이런 일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형사들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저는 친구 집에 짐을 싸서 갔습니다. 그날 밤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구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장 속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분석한 결과 전 세입자 부인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어요. 머리카락 DNA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글씨들도 부인의 필적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벽지 뒤에서 발견된 쪽지들과 동일한 사람이 쓴 거라고 하더군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부인은 천장 속에 감금된 채로 몇 달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쪽지를 써서 여기저기 숨겨뒀던 겁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견하기를 바라면서요.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줬어요. 남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해보니 작년 12월부터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부인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부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계속 보냈다고 해요. 부인이 잠시 요양을 간다는 내용, 연락이 어렵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부인을 집안에 가둬놓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멀쩡히 지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던 겁니다. 부인은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월 28일 새벽 드디어 기회가 왔던 거였습니다. 형사 말로는 아마 남편이 잠든 사이에 천장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열고 나갔을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CCTV에 찍힌 그 모습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부인이 도망친 걸 알고 뒤쫓아 나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형사에게 남편에 대해 더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알려준 바로는 남편은 40대 중반으로 직업이 없었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한 뒤로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은 점점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거부했고 부인만 붙잡고 있으려 했다고 합니다. 아마 부인이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고 형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요. 저는 다시 그 쪽지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조심하라는 문장.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요청이었어요. 아내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도와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천장 속에서 쪽지를 썼을 거예요. 벽지 뒤에, 틈새에 구석구석 숨겨뒀을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벽에도 글씨를 새겼어요. 날카로운 것으로 벽을 긁으면서 날짜와 상황을 기록했던 겁니다.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형사가 말하길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가정 내 감금 사건들이요. 하지만 대부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잘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피해가 지속된다고 해요. 이 사건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동안 갇혀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옆집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만약 부인이 쪽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영영 아무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형사에게 부인을 찾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형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CCTV를 계속 추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배를 내린 상태라고 했어요. 부인이 어디론가 몸을 숨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두려워서 경찰에도 연락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3월 15일이었으니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형사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주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주인 말로는 3월 중순쯤 남편이 가게에 와서 이상한 물건들을 샀다고 해요. 밧줄, 테이프, 자물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팔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수상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3월 말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요. 새벽 시간에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차에 싣는 걸 봤다고 합니다.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다고 했어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옮기더라고 하더군요. 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더니 한참 뒤에 돌아왔다고 해요. 돌아올 때는 가방 없이 혼자 왔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남편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에 남편의 차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가방 안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형사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다고 했어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부인의 가족들도 연락이 왔다고 해요. 부인의 언니가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언니 말로는 작년부터 동생과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해요. 문자는 가끔 왔는데 전화 통화는 거의 안 됐다고 합니다. 몇 번 만나자고 했지만 동생이 계속 핑계를 대며 미뤘다고 해요. 바쁘다는 이유, 몸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동생이 성인이고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직접 만나러 가봤어야 했다고요.
형사가 언니에게 혹시 동생이 갈 만한 곳이 있냐고 물었대요. 언니는 친한 친구 집이나 예전에 다니던 직장 근처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형사는 일단 집에 다시 들어가서 혹시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과학 수사가 끝난 뒤라 집안은 좀 어질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했어요. 소파 밑, TV 장 뒤, 구석구석 다 뒤졌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크대 밑, 찬장 안, 냉장고 뒤까지 다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옷장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옷장 바닥을 두드려 봤는데 한쪽 부분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옷장 바닥판을 들어 올려봤어요. 그 밑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부인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과의 갈등,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점점 심해지는 통제와 감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이 외출을 막기 시작했다는 것, 휴대폰을 검사한다는 것,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다고,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기를 꼭 찾아달라고. 저는 즉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들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일기장과 사진들을 넘겨줬어요. 형사들이 일기장을 읽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했어요. 사진들도 중요했습니다. 몇 장은 부인의 상처 사진이었어요. 팔에 난 멍, 목에 난 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인이 스스로 증거를 남겨둔 거였어요. 언젠가 이 사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가 말하길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의 행적도 추적하고 있고 곧 뭔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중요한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3월 말에 경기도 외곽의 한 야산으로 갔다는 게 확인됐다고 해요. 형사들이 그곳으로 수색을 나갔습니다. 산속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틀간의 수색 끝에 산 중턱의 한 움푹 패인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형사가 직접 전화로 알려줬어요. 그곳에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인은 목을 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자살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니. 그것도 자살이라니. 형사 말로는 아마 부인이 탈출한 걸 알고 절망한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곧 밝혀질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선택한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현장에서 남편의 유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부인을 사랑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 부인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 형사가 유서 내용을 간략히 알려줬습니다.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랑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인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서울 외곽의 한 여인숙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형사가 부인을 만나고 온 뒤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부인의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부인 말로는 작년 12월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불안해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통제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외출을 막고 휴대폰을 빼앗고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올해 2월 아예 집안에 가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천장 속에 숨어서 기회를 엿봤다고 해요. 밤에 남편이 잠들면 조용히 내려와서 쪽지를 쓰고 숨겼다고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서 발견하기를 바라면서요. 3월 28일 새벽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해요.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현관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숙에 숨어서 지냈다고 해요. 남편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경찰에도 연락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형사가 말하길 부인은 아직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부인의 증언을 듣고 나서 저는 다시 그 쪽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쪽지들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아내를 조심하라는 문장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편이 쓴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위험한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인이 쓴 거라면 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내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인 자신을 조심해서 봐달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저는 형사에게 이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형사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부인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부인이 그렇다고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부인 말로는 쪽지를 쓸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남편이 발견하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쓸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애매한 문장으로 썼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문장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를 바랐다고 해요. 그리고 벽지 뒤나 천장 같은 곳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부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 쪽지들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의 메시지는 영영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작은 쪽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줬어요. 부인의 일기장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범죄 행위가 더 자세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단순히 감금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심리적으로도 부인을 괴롭혔다고 해요. 지속적인 협박과 폭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언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장 속에 숨어 지냈던 거예요. 거기가 그나마 안전했다고 생각했대요. 형사 말로는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연인이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부인이 쪽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형사에게 부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당분간 보호시설에서 지낼 거라고 했어요. 심리 치료도 받고 법적 지원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인의 가족들도 함께 돌봐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사망했고 부인은 구조됐으니까요.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부인은 이제 안전하다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고 해요. 부인은 보호시설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하더군요. 형사가 부인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대요. 제가 쪽지를 발견하고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형사도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집안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쪽지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신고해준 덕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집도 완전히 정리됐고 살기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은 좀 불편했어요. 자꾸 그 일들이 생각났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천장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일 뿐이에요. 가끔 이웃 할머니를 만나면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충격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부인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부인이 서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CCTV에서 본 모습이라 바로 알아봤습니다. 부인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도 돌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살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부인이 말하길 쪽지를 쓸 때 정말 절박했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매일 밤 천장 속에서 내려와서 쪽지를 쓰고 벽지 뒤에 숨기고 다시 천장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깰까봐 항상 조심했대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맨발로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탈출할 기회를 잡았다고 해요. CCTV에 찍힌 그날 정말 죽을 각오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깨서 쫓아올까봐 무서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대요. 그리고 여인숙에 숨어서 뉴스를 봤다고 해요.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심리 치료도 계속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이겨낼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부인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부인이 고맙다며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꼈습니다.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쪽지를 썼어요. 언젠가 누군가 발견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쪽지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쪽지들을 떠올립니다. 벽지 뒤에서 쏟아져 내렸던 종이 뭉치들,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절박한 메시지들. 그 쪽지들이 없었다면 부인의 이야기는 영영 묻혀버렸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천장에서 내려와 쪽지를 쓰고 여기저기 숨겨뒀습니다. 누군가 발견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통했습니다. 제가 입주 첫날 벽지를 뜯었고 쪽지들을 발견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이상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과 부인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라도 남기세요. 이 이야기의 부인처럼 여러분의 메시지를 누군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지금 저는 이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집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한 사람의 용기와 희망이 담긴 곳이니까요. 가끔 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기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고, 누군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제게 전달됐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부인은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최소한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으니까요. 물론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끝까지 묻혀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한 번쯤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이상한 신호는 없는지.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한 장의 쪽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작은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